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당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동양사 개론 310페이지 펴보세요. 자, 당 제국의 성립해갖고 이제 당나라의 중국 재통일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자, 당을 건국한 고조 이연은 강론 집단으로 알려진 세력이었다. 그의 조부 이유는 서희의 팔주국의 한 사람이고 서희의 개국공신인 당국궁에 책봉된 인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팔주국이라는 게 나오죠. 팔주국. 이 팔주국은 이제 뭐냐면 어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그다음 서희 말에 이 군대 최고 사령관으로 실권을 장악한 8명 대신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팔주국이라고 해. 그래서 8명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좀 있는데 그 북주의 무죄가 된 우문태 위에 당 고조의 조부인 이호와 독고신이 유명한데 특히 이제 독고신의 세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딸이 각각 북주의 명제의 항우, 수나 문제의 항우, 당 고조의 항우 등 모두 여형제간이다. 예, 자매간이죠. 그래가지고 이 팔주국이 이제 그 세력들이 이런 독고식 세력들과 연결돼 갖고 팔주국 안에 있는 독고식과 연결돼 가지고 서로 외척 관계, 인척 관계가 이제 있어요. 예. 그래갖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당나라 고조 이연하고 그다음에 양교는 이종 사촌간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연의 그 어머니가 두 번째 독고식 딸이고 예. 이연의 그 양견이 이제 그 뭐냐 아니 이연의 어머니가 그 독고신의 막내딸이고 양견의 어머니가 이제 그 독고신 두 번째 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현은 수양제와 이중 형제로 양제의 시인을 얻어 태운 유수도 이제 임명되었고 그 돌고를 방어하고 농민 반란을 진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민의 반란이 각지로 확산되자 이현은 수의 붕괴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의 아들 세민과 더불어 수의 반기를 되었다. 자, 이들이 군사를 일으킬 곳은 북지의 군사적 중심지인 진양이었고 그의 세력 기반을 마련된 것은 간중의 장안이었다. 그래서 당나라 수도도 장안이죠. 대응을 그대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장안이라고 불렸어요. 자, 이는 북지의 군사적 기반과 북주, 수의 정치적 터전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당의 건국은 이와 같이 지정학적 조건에 기반을 해서 창업에 성공한 것이다. 자, 처음 이현은 군사가 3만 명이었으나 간중에 지입할 때 10만 명이 증가하여 장안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는 양제의 손재를 일단 항제로 추다한 후 강남에 내려 가 있던 수 양제를 태성으로 초중하였다. 자, 이어 이현 자신은 대승상 당항이라는 지위에 올라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수 양제가 강남의 강도에서 호위했던 금이군, 그 우문학들에게 이제 죽죠. 수를 멸하고 당을 건국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당나라 그 황제들이 어떤 황제들이 있는가 좀 파악을 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정확하게 이제 뭐 누가 해갖고 뭐다그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유명한 황제들이 몇 명은 어디 있는지는 이렇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갖고 제가 동영상 심화조 자료를 보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당나라 이제 항실 계승도가 딱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당나라 고조는 음, 여기 이연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창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했는데 이 사람 때 이제 그 유명한 정간의 치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당나라 고종 때 이제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이 당나라 고종 때 이제 백제나 뭐 고구려가 이제 이때 멸망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당나라를 일시적으로 멸망을 시켰던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여자가 나타나죠. 추천무죠. 고종의 이제 비인데 이 추천무가 이제 이렇게 꼭 고종이 죽고 나서
그 4대 중종과 5대 예종이 즉위해요. 예, 다 추천부의 자식들인데, 자, 얘네들이 이제 즉위하지만 실권은 추천부가 이제 계속 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차례로 이렇게 폐위시켜.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수소 황제가 되죠. 그래서 국호를 무주라고 해요. 원래 주인데 예전에 주와 구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무시잖아요. 무주라고 이제 하고 당나라가 일시 뭐냐면 했다가 없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다시 중종이 복귀가 돼. 예. 그다가 중종이 이제 그 자기 부인한테 죽죠. 위씨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그 예종이 즉위한 다음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현종이 아버지 뒤이어서 즉위하게 되죠. 자, 현종 때는 또 그 양귀비도 유명하죠. 예, 그렇지만 또 개원의치로 또 유명해요. 이 사람이 초반에는 정치를 잘했죠. 그렇지만 후반에 이 안록사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가 혼란스럽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안록사의 난을 나중에 대종 때 가서야 더욱 이제 진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부터의 왕들은 벌 볼 일 없어. 네, 진짜. 네. 그래갖고 이제 거의 대부분 뭐 한간들의 이제 뭐냐면 그, 그 뭐냐면 한간들에 의해서 자지우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에는 절도사들이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힘이 약해지죠. 자, 이런 이제 그 한수의 계승들 좀 받고 그다음 여기가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조와 종이 붙죠. 예, 조종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요로서의 조종제를 사용했죠. 요는 이제 그 태묘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황제가 죽으면 어, 육체는 능에 묻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신이 정신 이제 영혼은 그 태묘에 모시거든요. 그 묘에 이제 올리는 효가 있어. 이름이 있어요. 예전에 시호를 같이 사용했는데 이 시호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대신 이제 묘를 이제 따로 만들었죠. 조종제라고. 조종제의 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조종제는 이제 주나라 때부터 실시하긴 했지만 모든 그 황제나 첨자가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일부 특정한 왕들만 이제 사용했어요. 뭐 개국을 했던 황제나 이런 사람들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때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실시했기 때문에 당나라 이후부터의 이제 황제들은 그 뭐냐 시호로 불리지 않고 묘로 불려요. 조와 종으로. 네, 이렇게 고조, 태종, 고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개론 내용을 또 읽어보죠. 자, 수난 말기에 각 곳의 여러 반한 세력들이 가운데 그 반한이보다 반란이죠. 예. 자, 반란 세력 가운데 당 고조가 당나라 건국에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은 첫째, 그의 가계가 서희 일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고 앞에 얘기했지만 금수저 집안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팔주 출신이죠. 자기 그 손주 때부터. 둘째는 그 처음 군사를 일으킨 곳이 태원으로서 거병호 곡발 복주의 수도인 장안을 진격하여 장안을 장악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나라 수도이기도 하죠. 대흥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그 대흥성이에요. 장안성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돌고래 기병 500명과 군마 2,000도 등 강력한 군사 원조를 얻는데 그 원이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책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도 군공 정책을 했다고 그래요. 음. 원교 군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그 진나라가 각국을 병탈하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데 일단 가까운 곳은 먼저 통일하고 먼 곳은 교제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할거 세력들을 통합을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각계격파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조를 이어서 당제국을 기반을 이룬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예, 당태종. 근데 이 사람이 집권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죠. 자기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자기의 그 형과 동생을 죽였죠. 예.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그 주에도 있지만 그 여기에도 한의중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의중의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내용을 보면 여기 있네요. 예, 여기부터 두 개를 거쳐서 읽어볼게요. 예, 두 개가 아니라 그 밑에 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세민이 그 헌문을 전까지 이제 이현을 도와가지고 뭐 이렇게 건국에 큰 공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세민의 공헌을 무시하고 뭐냐면 건성에게 이제 뭐냐면 항태자 지위를 주고 하니까 이세민이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헌문의 변을.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당나라 사유기 때문에 약간 그 감안해서 좀 봐야 돼요. 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당시 사료에 보면 이현이 일으킬 거붕의 실제적인 주몽자는 이현의 둘째인 이세민이었고 이현은 마지못해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그러나 이세민이 후소를 할 듯이 형이 항태자 권성과 동생 원기를 죽이고 부친을 퇴위시킨 후 항쟁을 대한 걸 보아 부친과 형제의 사적을 발사하고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공을 도청하고 사료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세민 같은 경우 그 내용들 보면 이세민 이제 그 사관들 쓰는 그 있잖아요. 기록물을 계속 봤다고 그래요. 그럼 봤다면 뭐 뭐겠어요?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뭐냐면 삭제하거나 아니면 없는 얘기들 뭐 지어갖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일단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세민 때 이제 당태종 때 뒤에 얘기했지만 국사 감수제도 같은 걸 실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후대에 자기가 어떻게 기록될지 항상 신경을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620년에 당은 이세민을 장군으로 내세워 왕세충을 공격했다. 왕세충은 하복의 두경독의 원조를 요청했지만 고종그 때는 결국 이세민의 승리를 거뒀다. 두 건덕은 사로잡히고 왕세충은 투항했으나 두 사람 모두 사라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나 하고 나서 궁 할글 시대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하여튼 이무력 이세민과 형인 건성, 동생 원길이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왕세충과 두건덕과의 결전은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인 만큼 여기에서 이긴 국공에 의해 이세민의 위강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건성은 두건덕의 남은 무리를 이끌고 유흥도를 토벌하고 하복을 평정해 세민의 군공에 대항했다. 자, 이세민과 이건성은 주변에 인재를 모아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강한 대결의식을 갖게 되었다. 갈등이 깊어갔던 626년 이세민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궁성의 부모인 현무문에서 건성과 막내 동생이었던 원기를 궁으로 들어가는 걸 기다려 살해했다. 이게 이제 현무문이죠. 그러니까 이세민은 이제 그 앞에 건성하고 원길 자기 형과 동생을 아버지가 부른다고 명목 아래 글로 오게 하고 궁성에 이제 보면 현무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현무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따랐던 이제 호위병도 이제 물리게 하고 그래서 그걸 노렸던 거지. 현무문을 지켰던 그 장군이 그 당시 이세민의 수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갖고 이제 비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건성과 원기를 죽여버렸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협박을 해서 유폐를 해서 자기가 항태제가 된 다음에 곧바로 제의를 받았죠. 그래서 이 쿠데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죠. 유명하죠. 요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세민의 정치에 관련돼서 이제 볼게요. 동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고조에 이어서 당직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던 사람은 태종이죠. 그러니까 고조는 건국을 했지만 태종은 이걸 바탕으로 수성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신하의 올바른 충고를 수용하여 적재적소에 훌륭한 관료를 등용했다. 자, 그리하여 명제상 박영령이나 두윤회, 그다음 명작 이정이나 이적, 간간이었던 위징, 왕규 등을 보필을 받아서
정간의 치세를 익힌 태평성서이었다. 정간은 그 당시 사용했던 연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등용했던 사람들은 되게 보면 그 북주나 수나라 때 요직에 있었던 유능한 인물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와 반대파 인물들도 많이 이제 뭐냐면 등용했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예전에 뭐 싸웠던 인물들 그 밑에 있는 이제 참모들이나 자기 형의 이제 뭐냐면 참모들도 그들을 토벌하고 그 받아들였죠. 용서해주고. 왜냐면 이제 나름대로 그 쓸모가 있으니까 받아들였겠죠. 예. 자, 특히 태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기타가 없이 수용했다. 태종이 신하에게 창업과 수성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 묻자 박영은 그다음 국가의 창업은 생사의 달인 이유로 더 어렵다고 했다. 위징은 수의 멸망을 더 창업은 어려우나 수성이 더 어렵다고 했다. 자, 태종은 위징의 수성 진화론을 옳다고 여기고 그 당나라 경영에 참고를 했는데 후에 오공이 편찬한 정간조뇨가 이와 같은 태종과 신하들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타 넘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황제들이 예독하는 재앙학의 교과서였다. 이 정간조뇨는 되게 유명하죠. 외워두세요. 네. 이 정간조뇨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도 그 고려나 뭐 조선 시대 때 왕들이 자주 이제 재앙학 교과서로 읽었던 것이야.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100% 맞다고 볼 수는 또 없어요. 예, 좀 왜곡도 있다는 거 이걸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 예. 그리고 이제 있고 자 당나라 태종과 그의 아들 고종 시대에는 제도와 무무를 정비하고 율령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바꾸는 제국의 영토를 크게 확대해서 대당 제국의 위험을 완성시켰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당태종 인재등용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한의중에 좀 약간 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관련된 내용을. 자, 여기 보면 이제 밑에 현무분의 병 밑에부터 볼게요. 자, 이세민의 치세도 연호에 따라서 정간의 치세라고 본다. 한때 중국학계에서는 이세민의 주변 그 신하들을 서족지주라고 집단이라고 보고 이들이 세족지주를 대표하는 건성에게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한 결과 신시대에 대응하는 정치가 행해진 것이 바로 정간의 치세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현이나 이건성, 이세민 집단의 구성원들은 큰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국무 대 국물이죠. 강령 집단들이고 대부분. 자, 여전히 강령 집단들 위주였다. 네. 다만 이세민의 이제 다만 이세민의 집단은 수말 국무의 부하 출신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이세민이 이제 그 앞에 그 궁활거 시대 때 그 밑에 있는 여러 궁들 부하들 중에 유능하고 똘똘한 얘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세민의 인재 등용에 협력한 인물은 박영용과 듀요네다 있고 모두 이세민이 즉위한 재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세민의 이제 그 뭐냐면 이제 품을 뭐라고 했냐면 문학가 18사라고 했어요. 이들의 보필을 받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타하사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요. 770분 줄여 볼게요. 자, 그가 촉취한 그 초대한 문학가 18학사는 그의 직위를 도왔을 뿐 아니라 정관의 치세를 이끈 인재군 역할을 수행했다. 바로 방과 두유를 대표하는 정관 명신들이 모두 이대 집단에 나왔다. 그러니까 하가 영립본을 시켜서 24명의 공신상을 그려 그들 칭송한 것처럼 군주와 신하의 아름다운 강의를 정립한 것도 당태종의 장점 중에 하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도 뭐 정관종료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예.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동계를 이제 보죠. 호환 체제에서 중화 체제로 이제 뭐냐면 전환 이렇게 볼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이제 그 호환 그러니까 오랑캐하고 이민족하고 한족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분열됐던 시대를 통일했으니까 주변에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겠죠. 그래서
중화주의에 입각한 조공 채품 관계를 다시 확립을 하려고 했어. 원래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처음에 분열됐던 주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자신들이 뭐냐면 통일하면 주변에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죠. 지금 뭐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국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그 일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한족과 북방 유목민족과의 남북 관계는 전환 무제의 적극적인 대외 경략으로 한족이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북방 민족을 압도했다. 그러나 후한 이후 위진 남북주 시대를 거치면서 양자의 관계가 역전되어 북방 민족이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고 한족은 항상 수세에 몰리면서 56국가 북주 시대 호환 체제를 성립시켰다. 그러나 수의 양제에 의해서 적극적인 대외 경략을 이와 같은 남북 민족 관계는 다시 역전되어 한족이 다시 공세를 취하는 입장을 바뀌게 되었다. 자,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 질서도 근본적으로 변화됐다. 대당 제국의 건설과 함께 한민족의 우위에서는 중화주의적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 조공 관계가 다시 이제 중심으로 국제 질서 중심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당 제국의 대외 발전은 태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지되었다. 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자, 요걸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당태종은 이제 종전에 무너졌던 중화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자신은 농경민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죠. 당나라의 황제로서 이제 입장과 그 다음에 돌고를 이제 복속시키고 애들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냐면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청칸은 그 당시 유목민족들에게 상당히 뭐냐면 중요한 칭호죠. 칸은. 예. 그래서 유목민 세계를 통합을 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혼권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조공채품 질서를 강요했고 말을 안 듣던 곡을 또 쳤죠. 그 다음에 채봉체제에 위한 지배와 조공을 했고 그다음 유목민들은 이제 그 주변 민족들은 기미 정책을 사용했어. 네. 그래서 이렇게인데 기미 정책이라는 것은 이 유목민 족착들에게나 아니면 그 토착세력들에게 도호부나 도독부, 주의 장관 등 같은 당나라 간직을 이제 수여하면서 간접 통치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의미는 이제 중화주의 승리 후 정복민의 중국 동화, 동아시아 문화권의 완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별을 주변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자, 이런 대외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당 제국 내에 또 육도를 또 실시를 했죠. 물론 이거 완전하게 이제 실시된 거는 당 고종 때지만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세종은 처음에는 당의 공부를 도와줬던 돌굴과 오후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돌굴의 무례한 자세와 당을 함부로 여겨 침략을 기회도 적극적인 공세로 동독을 강퇴시키고 그 지배에 있었던 서북 지방의 유목민들을 복속시켰다. 이 돌굴은 이민이 북주 북제에 뭐 이때부터 좀 건방지게 놓았어. 그러니까 마치 이제 거꾸로 역관계라고 부르죠. 조공채권 관계할 때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북주의 황제와 북제의 황제들을 채봉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수나라 때 잠깐 말 들었다가 또 당나라 때 이제 넘어오면서 이현 때 혼란기가 있으니까 또 개겼다가 까먹었다가 그리고 당태종 때 또 와서 복속이 돼요. 예.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족속들이죠. 돌고는 오늘날 투르크죠.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배하에 있던 서북 지방의 유목민을 복속시켰다. 그래서 태종은 서북방 유목민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았냐면 한우부터 내려온 이제 칸이라는 뜻이죠. 청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청칸은 돌고 왕이라는 뜻으로 당나라 황제는 중국의 한민족 국가의 황제인과 동시에 북방의 유목민족의 지배하는 군주고 추앙됐다는 의미다. 이는 위진 남북주 이래 북방 민족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한민족으로서는 그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런 남북주 시대의 호환체제에서 중화주의 체제의 대전을 의미한 것이다. 자, 태종의 적극적인 대공세는 마침내 서동구를 이용해서 동돌구를 경략하는 데 성공했고
이와 합친을 맺었으며 자 다음 고종 때 이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종과 고종 때 거쳐서 돌굴육도를 종속시켰다. 복속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다시 이제 추천무 때 또 뭐냐면 독립해 나와서 제2제국을 만들죠. 돌굴 제2제국을 만들어. 예, 이 뒤에 다시 독립을 해요. 자, 이리하여 위진남북조 이래에 오 세력은 당대 자치를 갖추었고 그에 대신에 돌굴 세력도 당에 복속되니 한족 국가에 맞설 수 있는 북방 유목 국가는 10세기 초에 요금원이 등장할까지 나타나지 못했다. 자, 당의 대외 경영은 고종 때에도 계속되어 청산남의 도시국가를 차례로 격파하고 파미르 공원의 강대한 지역을 지배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죠. 신라와 동맹을 해서 백제를 몰하고 백제를 몰아간 건 당태종 때가 아니라 후에 이제 그 아들 때 고종 때요. 네. 그리고 이것도 고구려도 멸망한 것도 고구려 그 고종 때죠. 그러니까 당은 초기 60년간 그 세력이 최대로 발전하여 동호는 한반도 북부와 서로는 중앙아시아, 북부는 시베리아 남부에서 남쪽의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강대한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정복지 이민족을 한지에 이주시켜 그 하나시켰으며 3인 전칙이라 하죠. 강대한 이제 병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태종과 고종 시대 때 거쳐서 육도부를 설치했다. 그래서 도부의 장관 도우는 중앙에 파견되었고 군정과 민정을 총괄해 그 아래 정복지 왕과 추장과 지방관을 임명하여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하는 기미 정책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설치했던 이제 도부가 안동 도부죠. 여기 그러니까 안동이라는 건 동쪽을 안정시켰다라는 의미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삼국의 이제 신라를 중심한 유민들 고구려 백제 유민들 반발 때문에 유지가 못되고 요동 쪽으로 이제 위치를 뭐냐면 이동시켰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안서도부, 그다음에 안북도부, 북정도부 등등 6개 도부가 있었어요. 예. 자, 당은 이러한 발전은 제국 내 교통을 물론 주변 여러 나라 교류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나라는 상당히 문화가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지만 자, 마침 이때는 서남아시아 사해상 제국이 출현되고 당나라 국경을 접하면서 활발한 해상 무역이 정리됐고요. 호인이라 부르는 소코트 지방의 호상들, 소코트인들이죠. 이걸 다수 대응하면서 동서무역을 촉진시켰다. 네. 자, 소고도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뒷부분에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당대 제국은 이제 이러한 발전은 정치적 면에서 중화주의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 정복민의 중국 동화에 의한 동아시아 문화권 완성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보면 도표에 뭐 6개 도부가 쭉 있죠. 예. 자 있고 그 다음에 칙천무의 등장과 지배 질서의 그 뭐냐면 재편성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잠깐 거기 그 한의 중에서 요 그 당나라 시대 때 당 태종 때 고종 때 거쳐갖고 관련된 정책들을 좀 볼게요. 요거 좀 보충하면서 볼게요. 자, 한의종 그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요. 자, 정관의 취지의 실제적 업적은 오히려 대의관계를 잘 드러낸다. 소왕주와 당초 대의적으로 최대의 적은 돌굴이었다. 고려 이연도 태원에서 거병할 때 돌굴에게 신하를 칭하면서 복속했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제 위세를 얻은 돌굴은 당초에 수차 그 중국 내지에 침입해 약탈을 자행했고 이 때문에 당조는 한때 수도를 장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태종이 즉위하자 돌굴과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근데 때마침 돌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 당주의 도움을 청하였고 그러니까 동돌굴과 서돌굴 이렇게 분열돼 있었죠. 630년에 군대 파견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당시까지 돌굴에 복속되어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그 계속 당주에 기부했고 여러 부족의 추장들은 태종에게
탱글카칸, 청칸이에요. 예, 한자로 옮겨주면 이제 청칸이 되는 거죠. 탱글카칸. 예, 천안을 지배하는 칸이라는 칭을 형성했다. 자, 이것은 방조가 이제 호안의 두세 개를 포함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북방 여러 유목민족이 방조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음을 뜻하였다. 돌골 이후에 설현타가 강성했지만 태종은 여러 차례 토벌군을 파견하여 646년에 이들 평정했다. 운이 별로 안 좋았죠. 설현타가 등장할 때. 예? 왜냐하면 남방에 태종이나 유능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운이 안 좋았어. 그리고 태종이 이제 설현타이나 돌골도 이제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태종이나 그 건국 집단 자체가 그 예전에 유목민 집단의 피가 흘렸어요. 예,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어떻게 다룰지 잘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예,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을 이제 통솔 잘 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있어요. 자, 그래서 태종은 여러 차례 토벌군을 파견하여 646년에 이들을 편정했다. 자,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에 도를 파견했는데 이걸 기미정책이라고 한다. 자, 기미라는 건 뭐냐면 그 소나 말에 보면 이게 코에 끼는 게 있죠. 그래서 코 같은 걸 끼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소와 말이 잘 안 들리면 코를 이제 이렇게 있는 기민을 당기면 애들이 이제 딱 뭐냐면 달리다가 멈출 거 아니야? 서다가 걷다가 멈출 거 아니야? 그다음 좀 풀면 다시 이제 달리거나 움직이고 이런 게 기미야.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당근과 채찍을 이렇게 주면서 얘네들 간직도 주면서 또 마음에 말이 안 들면 또 채찍도 갈고 또 어떤 세력이 또 커지면 또 견제도 하고. 자, 이런 정책이 기미 정책이야. 자, 그래서 기미란 소나 말 등을 제갈로 묶는다는 의미인데 방조는 도우 밑에서 정복지 왕과 추장을 지방과 임명해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했다. 자, 이로써 서쪽의 중앙아시아까지, 북쪽은 시베리아 남부까지, 남쪽은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동쪽은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의 뒤에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셋째 이치죠. 이 사람이 고종이에요. 자, 그래서 태종은 항우 장손씨와 사이에 자식을 3명 뒀는데 장남이 승건이었다. 승건은 황태에 체포되었지만 다리가 불편한 데다가 돌고를 입고 돌고를 사용하면서 궁중 내 유목민의 천막을 치고 거주의 수속 카간이라는 것처럼 행동에 기행을 벌였다. 좀 약간 정신병이 있었나 봐요. 그 한족 중에 태자에게 모반을 격려한 자가 있기에 결국 태종도 폐역이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셋 황태자 채권 과정에서 항우의 오빠 장송국이는 평범 이치를 편들었고 이치가 이제 즉위해서 그 고종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고종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초반에 좀 정치를 했고 뒤에 이제 대부분은 그 측천무가 있죠. 원래 이 측천무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종의 비예요. 태종의 비. 태종의 후궁이죠. 예. 그래서 태종이 눈에 들어가고 후궁이 됐는데 그렇게 총애는 받지는 못했어요. 이 태종부터는. 왜냐면 추천무가 보니까 좀 약간 얘가 너무 똑똑해. 태종이 좀 약간 얘들 키우면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좀 그렇다고 하다가 나중에 태종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후궁들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관리에 따라서 어디에 갔냐면 이제 감원사에 갔었어. 장안의 감원. 그래서 머리를 이제 밀고 비구니가 됐던 거죠. 그 당시 관리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감원사를 가기 전에 그다음 태종이 죽일랑 말랑할 때 이제 고종이 병문안을 봤는데 그때 후궁이었던 추천무가 마음에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뭐냐면 감원사에 있었던 비구니가 됐던 추천무를 다시 한속시켰어요. 자기 후궁으로 맞아들였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중국의 그런 관리에 따라 보면 맞지가 않은 거야. 아무리 후궁이라도 자기 어머니 뻘 아니야. 생분 아니어도. 그래갖고 자기 어머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유교적 윤리와 맞지 않는데 유교적인 윤리에 맞지 않아도 유목민들 세계에서는 이게 또 맞아요.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자기가 이제 만약에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자기 생부를 제한 나머지 그 아버지의 그 후축들을 다 자기 후축으로 받아들여요.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유목민 세계에서는 이제 여자들이 혼자 살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통해서 애들은 이제 뭐냐면 생존을 보장해 주겠다. 생업을 이걸 생계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 자, 그런 풍습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황제가 당나라 왕실이 이 선비족의 어떤 풍습이나 피가 많이 흘렸다는 거 이걸 이제 증명하는 과정의 하나 중에 요걸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하여튼 그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종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 후궁 역할을 했던 그 이 측정무는 그때 고종과 황후 왕실 사이에 자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황혼을 몰아내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뭐냐면 황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말년에 거의 정치를 안 하고 황후한테 이제 정치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씨가 이제 자기 친위세력도 만들어 놓고 뭐냐면 이제 실력을 키우게 되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상당히 냉혹해요. 자기 아들 8명이 낳는데 뭐 첫째 아들은 이제 일부러 죽이고 왕씨하고 이제 고종하고 뭐냐면 그 갈등을 시키기 위해서 황후 왕씨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식으로 모함하게 해서 아들을 죽였어. 첫 번째 아들을. 그리고 그 여자 이제 그 사이에 8명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여자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중종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중종도 패하고 예종 앉힌 다음에 또 패하고 그래갖고 결국에 자기가 황제가 됐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 권력을 짊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기서 좀 볼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보면요. 자, 무씨를 이제 후궁을 들인 것은 고종의 첫 황후 왕씨였다. 고종과 황후 왕씨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고종이 이제 속수비를 총애하자 이들 견제해서 무씨를 한속시켜 궁주 대육에 한 것인데 요거는 약간 좀 틀린 것 같아. 물론 이제 요쪽도 의도가 있었지만 태종 고종 자체가 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자, 하여튼 이 같은 행위가 중국의 유교적 전통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당시대에 흐르는 호적적인 정통은 이들 가능했다. 네. 이 호적은 그 이민족이죠. 이민족. 네. 그래서 이제 선비족 그 활동이죠. 그러나 이제 왕씨는 무씨가 자신의 지위마다 위태롭게 하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무씨는 내혹할 정도 계산이 뛰어난 권력의 길을 차차 밟아 나갔다. 황제 폐립의 원인은 고종과 자식 사이에 난 자식을 살해한 등 그 죄를 황후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무씨의 권력 장악은 단순히 그의 강한 권력욕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아니다. 당시 황후의 폐위와 무씨의 옹립을 둘러싸고 조정 내 두 파로 나눠졌는데 이런 그 당파 싸움을 이용하여 무씨가 권력을 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황후의 폐위와 무의 옹립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했던 파는 원로인 장순무기, 저수양, 우진영들이었고 옹립파는 허근종, 이인부 같이 등 그때까지 권력에 중초해 있지 않은 인물이다. 대개 이제 그 무씨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보면 강릉 집단들이에요. 건국 집단들이죠. 그리고 무씨에 옹호를 했던 세력들은 대개 이제 상동 귀족들, 신흥색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강릉 집단과 반강릉 집단 이런 식의 양태를 문벌과 비문벌 물론 상동 귀족들이 문벌세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대립은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적이 항울 폐립을 고종 개인 문제로 돌림으로써 무승리로 이제 결멸시키게 되고요. 무가 정권을 잡게 되자 인재 등용이 뛰어났던 후대 정권대로 가거 출신들 되게 상동 귀족들을 이제 대거 등용했는데 이들 가거 출신 되게 서족 지족이었다. 요게 서족 지족은 그 동계하고 연결시켜 볼 때 상동 귀족들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동 귀족들 얘기예요. 얘네들 지주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무춘추의 이제 정책을 볼게요. 예전에 이 무춘추의 정책 관련돼 갖고 독립된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예전에 주나라 그 누구다 주례인가? 그 왕망이죠. 왕망의 정책 관련돼서 주례에 관련돼서 한번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 오답으로.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추천무와 등장과 지배질서 재평성 볼게요. 자,
고종의 항우 무 씨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제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참 다양하다. 본래 무는 고종의 항우가 아니라 태종의 후궁이었으나 고종의 총애를 받아 고종의 항우인 항우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차지한 전략적 역할이었다. 이 과정의 공중 내부는 항우파와 무우파로 갈려져 결국 무우파가 승리를 거뒀던 것이다. 자, 왕우파의 지지파는 서희의 우문태 이래에 문벌의 그 자랑을 했던 장송무기 개국 집단이었고요. 무우파는 이적, 허경종, 이인부 같은 상동지의 북제 출신이었다. 자, 그러므로 영희 6년에 왕하고가 폐출되고 무가 이제 항우 책봉된 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세력 집단의 교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우추추가 정권을 잡고 나서도 이들 이제 그 자기를 반대했던 강농 집단을 대규모 숙청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당나라 황실이 못했던 것을 앞에 이제 고조나 태종이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못했던 것을 대신 해줬다. 어차피 개국 공신 집단들은 토사국팽 당할 집단들이죠.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황제권을 위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왕조든 간에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는 이들을 대규모 숙청을 하죠. 그래서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뭐냐면 이들이 도움이 필요했지만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들 필요 없는 거야. 권력이란 건 뭐냐면 공유 대상이 아니죠. 제가 독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측정부가 해줬다. 공신 집단을 자기들이 이제 당나라가 아니라 이 축청부가 대신 척을 제거시켜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그무 영희 6년에 왕하고를 폐출하고 무가 항우로 책봉된 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희 우문태 이래 북주 수당에 이어져 내려오면서 당의 창업에 참가했던 개국공신 집단의 몰락을 가져왔고 이에 대신해 상동의 새로운 관료들이 무 정권의 감당을 의미한다. 자, 요거는 이제 상동 귀족들이 등장했던 것은 뭘 통해서? 가거를 통해서. 얘네들 예전부터 이제 그 집안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가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는 대개 보면 상동 지역 같은 지방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가거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니까 이제 장안 부근에 몰려 살겠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제 거의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 이 당시 이제 형세호라는 계층들이 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당나라 중기 때 들어간 이제 신흥 세력들은 상동 지역이 아니라 지방에서 있었던 신흥 세력들은 형세호 계층돼요. 상동 지방들은 이제 문벌 귀족화돼서 지방적인 어떤 토착 세력들이 점점 약해져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무가 이제 그 서기 690년에 추추무가 정식으로 황제를 칭하고 중국 고대 주나라 이상을 재현하는 명부로 국호를 주라고 했죠. 그래서 당나라의 어떤 제국을 일시적으로 찬탈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무주라고 해요. 무주.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성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이 바뀐 걸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혁명이라고 하죠. 예. 그걸 무주혁명이라고 하죠. 무주혁명. 성이 바뀐 혁명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당의 수도 장안 대신에 여기는 이제 강릉 집단의 근거지잖아. 수도를 옮겼어. 그래서 대신 동도인 낙양을 신도로 하여 정치 군사 중심지로 삼고 구귀족을 수청한 후 과거제도 확대 신진관료를 대응해서 국정을 쇄신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구귀족들은 강릉 집단이고 신진관료들은 상동귀족이죠. 세대 교체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무시대 때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상승됐고 사회 질서도 안정됐으며 강남 지역의 물자를 원활히 수송하여 국방을 충실히 기하여 내의가 안정됐다. 뿐만 아니라 주례에 따라 간제 개혁을 했으며 사상적으로 도교 대신에 불교를 신봉해 불교 발전에 큰 공을 했다. 그래서 여기 주례에 관련된 내용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관련된 기출이 예전에 기출 오답으로 오문으로 나왔어요. 예. 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개혁들은 이제 방향이 주나라를 복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나라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치러놓은 주례를 바탕으로 했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개 보면 이제 뭐 이게 개혁을 한다. 그러면 개혁의 경쟁이 뭐냐? 주대예요, 주대.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약간 보충해서 좀 볼게요. 심화 교재에서. 자, 여기 이제 09년 이제 그 기출문제 관련해서 주대 개혁이 있었고, 그다음 그 이란은 뭐 서주의 명당 복원 같은 것들 등등 간제 계획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783번과 784번. 중국사 서설가 이제 아타에서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보죠. 요것도 읽어보죠. 예. 782번에서 784번. 자, 690년이 되자 왕망 때 마찬가지로 국호를 주다고 바꾸는 수많은 청원이 있었고, 물론 조작된 거겠죠. 이런 것들은 단지 언론으로. 또 봉안과 적자의 상스러운 조직이 보였다. 제의설도 등장했네요. 자, 이것이 이른바 여론 공작이었다. 자, 이에 따라서 이거 못하네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무는 마침내 당을 주다고 곤치고 수소 성신왕제로 칭하였다. 그리고 이때가 나이가 이제 60세에 넘기 때고 이걸 무주혁명이 난다. 예. 자, 무시의 정권을 독점하자 무시 칠묘를 만들었어요. 이 칠묘라는 거는 그 보통 이제 항제가 이제 그 예법에 따르면 칠묘제라는 거 있죠. 자기 불천지주 3명을 신주도 모시고 거기에다가 자기 조상을 기준해 갖고 고조할아버지까지 4명을 이제 모셔. 예. 그래갖고 7명의 제사를 태묘에서 지내잖아요. 이걸 이제 무시칠묘라고 해. 예. 7명 칠묘제인데 무시의 제사를 이렇게 지냈던 거야. 자기 손주들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짓고 천재의 모지와 같이 했으며, 그 다음에 그 주대 간직을 모방해서 간직 명칭을 바꿨다. 이부를 청간으로, 그 다음에 호간을 지간으로, 예부를 총간으로, 추간으로, 경부를 하간, 다 성불 추간 이런 것들은 다 주대에 있는 거죠. 무주 왕조의 건국을 전제하는 걸 할 수 있다. 예. 자, 그녀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3대 안의 서주에 비교했기 때문에 서주의 그 천자를 소집했던 정당 명당을 복원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준환을 복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왕의 즉임이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성화되기 위해서 그 도교 대신에 불교를 이제 신봉을 했어요. 네, 이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제 도교는 그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시왕조에서 상당히 이걸 강조했죠. 자기 조상이 이이다. 노자가 이름이 이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불교를 전제하게 한 건데, 당강왕씨는 도교를 강조했지만 측정부는 불교를 신봉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뭐냐면 여왕의 즉위의 정당성을 마련했는데, 자,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동성사의 비운하자분인데, 얼굴이 누구의 모습을 띠고 있냐면 측정부의 모습을 띠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측정 문자를 제정하죠. 그래서 남성 위성의 위주의 문법 구조를 부정을 했다. 뭐 이런 정책을 내요. 오늘 보면 페미니스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아틀란스 중국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785번하고 786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신의 등극을 정당화시키는 이대구로서 적극 이용 방식 대운경을 위조했다. 직정 공천녀가 그 직정이 아니라 공천녀가 그 여왕으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를 미륵불이 하상하여 여자 한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찬문을 제정한 거야. 그러니까 찬문이라는 것은 어떤 유교 경제, 불교 경제를 이제 조작을 해서 일종의 예언서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여자 황제 추천은 곧 부처의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운 경향을 위주해 갖고 여자 황제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은 곧 부처의 의지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여왕제의 어떤 예전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조작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존재를 미화하고 신성을 목적으로
추천 19개 문자를 이제 만들었는데, 자, 이 문자는 그 남성 위주의 문자 구조와 용법을 부정하는 의미로서 천지인과 일월성 등 주요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다. 왕자로서 덕질을 표방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제 측정 문자를 사용했다. 이 측정 문자는 요때 사용된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회개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이제 지배 체제를 정비했죠. 강론 집단을 수청하고 가고제를 통해서 상동 귀족들을 새롭게 이제 신진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매간 매직대를 해갖고 신흥 서민지역 계층도 등에서 앞에서 얘기한 쯤 이제 상동 귀족들이 바꾸는 이제 다 하나니까 지방에서 형세우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요. 이들이 나중에 송나라 때 사대부의 기반이 됐던 사람이죠.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간직도 팔고, 그다음에 간직도 해갖고 난간 정책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무씨들이 일종의 이제 정치를 했죠.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아틀란사 중국사에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790번. 예. 그 다음에 792번 읽어보죠. 그래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호세력의 확대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먼저 경간의 8품 이상의 봉급을 크게 증가시키고 문화성과 중소성을 거치지 않고 제수하는 간직을 남발하는 난간 정책을 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을 하기 위해서 간직도 늘리고 이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죠. 월급도 올려주고. 자, 그다음 무시일 쪽은 이 무후가 연료하면 이 사람이 60세에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 통치를 못하고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자, 무사후에 이제 항해를 물어봐도 서로 음모를 꾸미는 여념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식룡 원년 무후가 병이 깊어지니까 당시 재상이었던 장례지 최연이 경희대에 모여요 무시의 초연을 받고 있던 장혁지 장채여 중 형제를 죽이고 중종을 복위시켜 무희를 퇴위시켰죠. 그래서 다시 중종은 국호를 당구로 회복하고 모든 제도를 뭐냐면 고종시대도 한원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이제 무시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자기 후계자를 정할 때 누굴 정할까지 고민했어. 그 자기 그 뭐냐면 조카를 할지 자기 아들 예전에 강제 퇴위시켰던 무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예종이라든지 중종을 시켰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무시보다는 자기 아들이 낫잖아요. 그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아들이 복위하면 이 무시에서 이슈 되는 거 아니야. 부귀혈통에 따라서 당연히 당나라로 이제 복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약간 여자 황제는 좀 약간 한계가 좀 있어.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동계 다시 들어갈게요. 자, 종랭이 무와 위우, 위우는 중종의 이제 처죠. 이것을 당시 여하라고 했다. 여자 때문에 일어난 하다. 네. 그래갖고 이제 유교적 지식 입장을 때 되게 안 좋게 보겠죠. 자, 여하한 것은 이제 무가 당을 창탈한 유교적 역사가 입각한 부정적인 평가다. 자, 여성이 황제 위에 오른 것은 중국 유교주의의 시사에서는 상상이 없는 이변이 틀렸다. 그래서 이제 무의 황제 즉위는 556국 이래 여건이 강한 호한칠의 영향은 무의식 때까지 계속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유목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목사에서는 여자들의 관은 좀 커요. 예. 여자도 이제 남자와 같이 이제 발 타고 행동하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호족적인 성격에 짙게 깔려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후 시대는 구귀족이 문벌사회에서 신진관료에 의한 능력주의 사회로 넘어간 혁신적 시대를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인 어떤 평가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무후 시대 때 이제 내용들 보면 그 당시 농민 반란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있어요. 이 당시 농민 반란이 예전에 농민 반란 전후로 많았는데 농민 반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는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기에 농민층 분해와 이제 군전 동료도 같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당나라의 어떤 군전 체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 근데 이건 뭐 무해가 정치를 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사회 경제적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예. 이거는 한 사람의 황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복귀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가 죽은 후에 이제 즉위했던 사람이 중종이에요. 중종이죠.
이 중종은 무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잠시 그 황제가 됐다가 자기 어머니가 쫓겨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시 황해에 올렸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항우가 누구냐? 위우야. 위우도 이제 무를 보고 시어머니 보고 생각을 했겠지. 나도 한번 황제가 되고 싶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중종의 딸, 친딸이 안락공주가 짜고 그러니까 중종을 살해하죠. 좀 약간 그래. 뭐 그 아버지하고 이제 남편 죽인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중종을 독살을 시켜. 예. 그래서 자신이 직접 이제 뭐냐면 그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 그때 이제 현종이 즉위하죠. 현종이 등장해. 현종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예종의 이제 뭐냐면 아들이었죠. 예전 이제 그 근데 이윤기라고 해. 이윤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위우하고 안락공주를 죽여버리죠. 일단 황제를 죽였잖아. 그래갖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결국 위우가 이제 여왕제가 되지 못해.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였던 예종을 왕이 올려요. 일단. 그리고 나서 예종부터 양해를 받아가지고 현종이 되는 거야. 현종. 자,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이제 치세가 등장하는데 현종이 이 현종은 이제 그 크게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두 시기로. 하나가 이제 개원의 치, 전반기죠. 이때는 나름대로 정치를 좀 잘했어. 인재도 등용하고 황실 내분도 수습하고 그렇게 했는데 호구도 이제 증가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뭐 성당 문화도 발달됐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잘 나갔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대는. 자, 그리고 이제 또 근데 후기 때 들어가서 정치를 이제 망치죠. 이 사람이야. 그래서 양귀비를 만나든 하여튼 사회 경제적 구조적 우승에 위해서 정치가 망치게 돼. 예. 그래서 이제 후기 때는 망치게 돼. 이걸 이제 첨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첨보. 요때는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 전반기 때 치우는 앞에 개헌의 치라고 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중국 역사상.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현종은 그 통치 전반부 개원 시대 때 의욕적으로 이제 선정을 베풀고 명제상이었던 요순이나 송경, 장구령 같은 걸 등에서 활기 넘치는 국정을 펴나갔다. 그래서 이제 요승은 대강 10조를 발표해요. 이때 요승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원 시대 때의 어떤 정치의 기본을 이제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항실 내분을 수습하고 명제상을 등용하고 대강 10조를 이제 했고, 자, 요 내용 중에 이제 보면 그 내용을 볼게요. 여기 797번, 796 인재 등용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건 중국 서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요승은 추천우 시대에 황제가 친시하는 제도를 합격하여 그 우의 시험을 받고 정치에 참여했으나 우의 총신 자경지에 무고를 받고 자천되었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되자 병부상사에 승진되어 있었고 중소정으로 발탁되어 현종을 보필하게 됐다. 자, 요승은 이어서 재상이 된 송경은 역시 축천무 시대 때 진사학교, 다 요승이나 송경 같은 사람도 다 축천무 시대 때 즉위했던 신진세력들이에요. 진사학교였으며 우시의 총신 장창종을 탄핵하다 했던 강직한 인물이었다. 요승에 이어서 재상이 되자 요승이 세워놓은 기본 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여 마침내 개혁 정치의 결실을 보게 됐다. 그리고 두 당시에 요승과 송경 두 재상을 요송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제 태종 시에 정관치에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던 방영과 두해를 방두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짝짓기 이제 한 상의 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렸나 봐요. 그 당시에는. 자, 요송은 형종에게 이제 그 혁신 정치를 위한 대강 10조를 형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정을 할 것, 외척의 정치에서 배제하고 한간을 멀리할 것, 외정을 자제하고
자적 구정 외에 형사법을 금지할 것 같은 간언의 길을 넓히는 등 이 혁신정책 대강 10조는 무시와 위시대에 누적된 통폐를 지적하며 통폐라는 건 폐단이죠. 이걸 쓰면서 지적한 것이고 이 요소의 대강 10조는 개헌 시대 때 정치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호구도 증가되고 그 당시 농업 생산도 발전됐죠. 호가 증가됐다는 것은 국가가 그들을 이제 뭐냐면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큼 행정력도 강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것도 아틀란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자, 현종은 그 여화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당황조 가운데 제부에서 가장 충실한 시기로 평가받는 개헌의 치였다. 그래서 태종 시기 때 300만 미만이었던 그 호구가 726년에는 600만 후로, 755년에는 890만 후로 불어났다. 경제적 호공기를 맞아서 쌀값이 저렴하여 태평의 시대를 걸맞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훌륭한 장수를 선임했고 변경을 안정시켰고 장안이 그 당시 국제도시로 발전했고요. 해외 무역이 발달했고 특히 이 시대 때는 이백과 두골 상장 성당 문화가 되게 발달했죠. 당나라의 문화의 극성기죠. 예. 자, 그러면 동계 내용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문벌교육을 새로 억제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했으며 경제적 호구 증가와 농업생산을 발전하게 했다. 군사적으로는 훌륭한 장소를 선임해서 병경 안정을 도모했으니 사회 전체가 번영을 누려 역사상 개헌의 치세로 이끌어지고 있다. 특히 현종의 개헌 첨부 시대 때는 사회 경제적 번영은 인구와 호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때 수도 장안은 인구가 100만에 헤아리는 국제도시로 발전했으며 외국인들의 어떤 내환과 국제적인 문물 교류가 추진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장안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7, 8세기 때 3대 도시가 있죠. 장안, 바그다드,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이게 3대 도시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이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학자 예술가 다수 배출한 성당 문화를 꼽혔다. 예. 자, 그러나 개원 시대 번영도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들기 시작했는데, 즉 당제국의 기반이 됐던 율령 체제가 사회 내부적인 모순에서 무너지면서 당제국의 와되었다. 이런 것은 이미 측정부 말기 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율령 체제 붕괴는 먼저 군전제에서 비롯됐으며 현종 때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더 이상 농민에게 나눠준 토지를 얻게 됐다. 자, 그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군전제가 이제 붕괴되니까 당연히 군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매기했던 부병제나 조용조도 이제 운영할 수 없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냐면 모병제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정들은 뒤에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한번 언급돼 있었거든요. 자, 군전제도는 현종의 개헌 말 안사의 난 이후에 붕괴되고 이에 따라 군전 농민은 더 이상 부병으로 진집하기 어렵게 되자 부병제를 버리고 모병제에 전환됐다. 자, 모병제는 직업군인 제도로서 병농일제 부병제도 그 성격이 전혀 달랐는데 이것은 중국 병제상 커다란 병역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당의 모병에서 무적이 뛰어난 북방의 유목민족이 다수 충원됐는데 이들은 당나라 대변의 하근이었다. 당은 강대한 영토를 수비하기 위해서 육도부 대신에 10절도사를 설치하고 용병의 모집과 훈련을 절도사에게 맡겼다. 이는 군사력의 강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이민족을 많이 기용했기 때문에 외인 부대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무인대 행포를 초했다. 자, 이걸 이제 무슨 그 제도라면 변장 제도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당나라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 한족이 아니라도 이민족의 출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문무관으로 많이 등용을 했거든요. 문관 같은 경우에는 빈군과로 이렇게 등용을 했고 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장 제도를 갖고 주로 이제 그 주요 병방 지역에 이 이민족 군대들 장군을 많이 기용을 했어. 군대들을 이걸 번장 제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병방을 수비하거나 주요 요충지를 수비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러한 군사제도의 변화는 안사의 대단과
또 당말 5대 절도사 행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북방민주에 활발했던 정보광주의 출현을 가져오게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요 관련된 내용,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뒤에 관련돼 갖고 한번 좀 더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여기는 자, 안사의 난과 이제 사회구조의 변화를 볼게요. 현종은 첨부시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후반기 때죠. 장기간의 집권 결과 정신적 회의감과 왕비가 줍자 전체 정치의 실정을 느끼게 됐다. 현종은 본래 검사 황제였으나 명신에 가까이 하였으나 첨부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치수원 생활에 빠져 궁중의 건신과 한간대 정행호 정치가 물러냈다. 특히 양귀비를 총애하는 정치는 양치일족에게 의해 농단이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현종이 이제 그 정치 때 후반기 정치 때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이인부하고 그 당시 양귀비의 오빠는 양국충, 그러니까 친오빠는 아니고 사촌 오빠죠. 한강 고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귀비와 벌금에서 항의를 느끼는데 이인부가 정치를 농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양국충이 세력이 커지면서 두 사람이 정적이 된 거야. 그래서 이양과 막 싸우고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양궁춘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 안독산이죠. 안독산이 양궁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 개인적 갈등 때문에 또 뭐냐면 또 안산이 나는 일어난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양귀비는 어떤 사람이냐? 양귀비는 그 당현종의 며느리죠. 네, 현종의 며느리예요. 현종에 6명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중에 며느리로 이제 들어왔는데 현종이 눈에 띈 거야. 그래갖고 자기 아들은 저 유배주 보내놓고 현종을 양귀비를 자기 이제 며느리인데 후궁을 드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얘하고 이제 뭐냐면 놀아났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정통적인 어떤 한족 왕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선비족사에서 뭐 그런 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통 그 당나라가 이제 선비족 왕조라는 어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점도 꼽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후궁을 삼은 것도 선비족의 풍습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죠. 자,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응축됐던 여러 가지 모순이 터지면서 마침내 안력산과 사사명의 대난이 었다. 이걸 안력산 사사명 줄여서 안사의 난이죠. 예전에 한번 쉽게 나올 때 이거 물어본 적 있어. 이게 뭐냐? 그때는 이제 대난이 뭐냐? 네. 문제는 되게 쉬운데 가끔마다 이렇게 문제가 쉬운 것도 있어요. 네. 어려운 문제들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이고 그냥 주는 문제 있죠.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문제 이런 것도 나와요. 문제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도 틀려버리면 그냥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 공부하실 때 뭔가 좀 그런 이상한데 나온데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걸 놓치지 마셔야 돼. 예. 이상한데 맞췄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또 보죠. 이 안력사는 국적은 분명치 않은 자포다. 이 자포다는 건 뭐냐면 오랑캐 출신이 하는데 이민족 출신인데 이민족도 순수 이민족이 아니라 각기 다른 민족이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다른 민족들이야. 예. 그래서 일종의 안력사는 국제적인 어떤 배경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다른 사람이고 자기 어머니도 하고 그래서 돌굴 어머니와 호인 부친 아마 호인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혼혈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는 거구로 재치가 뛰어나 교환하며 여러 나라 언어를 되게 잘했다고요.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 기반을 마련한 후 유주열도사 시아의 병사가 되었고 알록사는 이제 차츰 무공을 인정받게 되자 뇌물로 궁중 내부와 통하면서 승진하면서 평로, 범양, 하동 세 개 절도사를 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북 일대 궁중 민정권을 장악하니 그의 병력은 20만이 달했다. 자, 당시 이제 조정에서는 안력사에 잘 통했던 이인부가 사망하고 그 정적이었던 그하고 됐던 양국충이 지휘했어. 양귀비의 사촌 오빠죠. 그래서 이게 불만을 품고 이제 뭐냐면 755년 청부 14년에 반란을 일으켰죠. 그 반란군은 돌고의 기봉을 중심한 거라인을 포함한 유목민족들 정예병력이죠. 그런 유주에서 이제 하북 평화에 남양을 합력하고
수소 대연왕제를 칭하였다. 자, 낙양의 도읍을 정한 알록사는 포악하고 잔인하여 민심을 얻지 못하고 점차 고만해졌다가 그 당시 왕이 계승해서 그 당시 이제 둘러싸고 부자 간에 불화가 생겨서 안경서에게 이제 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안경서는 사사명에게 또 죽어. 그 다음에 사사명도 그의 아들이었던 사조에게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혼란상이 있었죠. 그 안에서. 자, 이에 앞서 조정에는 장군 고손진을 보내 동간에서 국객시켰으나 방군의 장안 집중이 일단 저지됐다. 이 고손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타라스 전투에서 이제 활동했던 고군 유민 출신이죠. 그래갖고 여기 좀 보면 내용을 보면요. 신당석 고손진전에 의하면 그는 본래 고구려 사람으로서 20세기 때 안서 사진에 장교가 된 후 무궁을 사서 안서 부도가 되었다. 자, 747년에 보기, 그러니까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파미는 공원을 넘어서 토본을 정복하고 대식국 등 70국이 당에 복속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대식국은 그 당시 이제 아바스 왕조를 의미하는 건데 아바스 왕조는 아니고 그 밑에 이제 오아시스 국가들 있죠.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당에 복속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종공은 안서도 및 안서 사질 절도사가 되었고 750년 다시 서역에 원정한 사회송 아바스 왕조군이죠. 타라스오반을 사왔으나 패였다. 그래서 탈라스 전투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중국의 제지법이 서방으로 전파되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안사해난 때는 토족 원수 부장으로 섬주에 주둔하고 있다가 남양이 함락되자 동간을 후퇴하여 방비를 임했으나 강군으로 파견된 한강 번령사의 무고로 현종의 노용을 사서 처형당했다. 끝만은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손진 장군이 강군으로 파견된 한강 번령사의 모함으로 진중에서 헌정의 목록으로 처형되자 마침내 수도 장안이 함락되었다. 수도를 뺏긴 현종은 사초로 피난됐다가 항태제 제2를 계승할 숙종이 되었다. 항태제 제1을 계승해서 그래서 한편 돌골 출신 사사명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당에 항복했다가 다시 반란일으키고 그다음 당군을 격파한 후 안경서를 죽인 다음에 항제를 자칭했으나 그도 부자간의 암투에서 그의 아들인 사조에게 이제 살해됐으니 반군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자, 이래 대란 중에 조정에서 현종과 숙종이 잇따라 사망하고 대종이 즉위하고 그때 위구르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남약을 회복하고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죠. 자, 8년간 계속된 안산의 대난은 당의 국가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했다. 먼저 당의 율령 지배 질서가 붕괴되면서 첫 번째로 그 군전제가 장원제로 바뀌고 이에 따라 부병제, 모병제로 전환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뒤에 좀 제도사 할 때 좀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인 변화들이 요걸 계기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율령제 붕괴 현상들이 이 안사에 내는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군벌의 등장은 당의 이제 기죽치가 몰락하면서 항제도 군벌 세력과 한간에서 편입이 자행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간들이 이제 군사권을 얻게 되면서 운생 천자란 말처럼 그 한간에 따라서 천자가 교체가 되고 되죠. 예. 자, 또한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하북 전역에 대단히 휩쓸린 결과 다수의 유민이 생기고 이들 유민은 고향을 떠나서 각지에 개코가 되었다. 자, 개코가 등장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가도 정책에서 그게 이제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일부는 신흥 지주의 전호에 들어가거나 이들 형세우죠. 그리고 다른 일부는 절도사 시의 용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함께 네 번째는 그 당시 이제 개원해치 때 이제 인구가 증가됐잖아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초래됐어요. 격감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사에 난 직전 인구가 5,291만 명, 호수가 891만 명, 1만 이렇듯 호였으나 동단 직후의 인구가 1,692만 명, 호수는 293명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유민화되고 국가 간의 통제가 약해지니까 파악도 못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동난 직후에 인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호구의 격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격감은 부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호구의 격감은 부인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세난 이후 중국 종래 중국사에 흔히 있던 오합지중 농민 반란군이 아니라 이민족이 주체가 되었고 군벌이 가세한 조직적인 군사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나는 당황주의 사회 체제를 뿐만 아니라 남북조 이대에서 이제 이대 발전된 사회 지배체 귀족 제도가 송대체 붕괴시키고 당말 5대의 사회적 변화를 거쳐 송대 서민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당제국의 붕괴는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정보 광주의 출현을 가능했다. 이게 이제 안사해난의 의의죠. 요게 의. 네. 자, 안사해난의 의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도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절도사 증량과 그 다음에 그 당제국 부계가 있는데 이 절도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군사제도와 이제 연관시켜서 좀 봐야 되는데 여기는 설명이 그렇게 잘 안 돼 있어 갖고 원래 이제 설명이 잘 돼 있는 그 강자중국사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좀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단 한번 동계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고 저기 심화가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걸 읽고 살펴본 다음에 동계하고 한의중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가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 자, 이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